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할 말은 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언어 습관. 히렌체 지음, 유영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선배, 이 말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자 후배들이 물었다. 어른이 되고 밥벌이를 한다는 건 때론 싫은 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회초년생 시절, 나 역시 부정적인 말을 상대에게 하는 상황이 두려웠다. 어떻게 말을 할까 한참을 끙끙대다 친한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다. 선배의 지혜로운 답변에 막힌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해졌다. 분명 부정적인 피드백이었는데 선배의 표현 필터를 거치고 나니 나도 프로가 된 듯했다. 그때 다짐했다. 나도 그 선배처럼 지혜롭게 말하고 후배들에게 꿀팁을 전해주는 어른이 되자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의 결심과 달리 내 말은 내 마음 같지 않았다. 오랜 꿈이었던 라디오 PD로 입사해 가슴 벅찬 나날을 보내던 중 갑자기 공석이 된 DJ를 대신하여 마이크 앞에 앉았을 때가 더욱 그랬다. 마음과 달리 말이 자꾸 헛나오고 청취자의 문자 사연에 진심으로 답하고 싶은데도 뻔한 말만 하고 있었다. 어릴 적 즐겨 들었던 라디오의 DJ들처럼 어른이 되고 경험이 쌓이면 공감 능력도 생기고 말도 잘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대책이 필요했다. 말을 개선하기 위해 맨 처음 주력한 건 마음을 덮이는 일이었다. 말은 마음의 창이니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놓으면 말의 온도도 알아서 올라갈 거라 생각했다. 미사역으로 치장한 화려한 언변이 아니어도 말에 진심을 담으면 마음이 사람들에게 가닿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매일 해야 할 일이 쌓이는 직장인에겐 비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뿐더러 돌발 상황이 많은 생방송을 겨우 해내던 시절의 나에게는 무리였다. 마음을 데울 화력조차 충분치 않았기에 그나마 있던 한 줌의 온기마저 급속히 식어버리곤 했다. 방법을 바꾸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듣고 따라해보는 일명 섀도잉을 했다. 오전 9시 생방송을 위해 남들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면서 매일같이 생방송을 진행하는 프로들의 말투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간절함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매일 120km를 오가던 출퇴근길도 즐겁게 만들어주었다. 차 안은 라디오 진행자들의 말을 따라하고 분석하는데 최고의 연습실이었다. 이직 후에는 매주 한 팀씩 100팀의 아이돌을 만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편집하면서 인상적인 표현이나 화법에 안테나를 세웠다. 아는 만큼 보이고 부족한 만큼 절실하게 와닿았기에 수많은 사람의 말을 듣는 일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말하는 일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조금씩 나만의 노하우가 쌓이자 말의 덕을 보는 일이 생겨났다. 진행자로서의 능력만이 아니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의 디테일은 일, 관계,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녹음이나 촬영 현장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소통하면 진행하는 아티스트의 목소리 톤뿐만 아니라 현장 스태프들의 분위기와 공기도 달라졌다.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부정적인 피드백,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들을 해낸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며 프로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그런 말에 덕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사람이 하는 일에서 말은 무엇보다 필수적인 요소이며 때론 전부이기도 하다. 나 역시 아직도 자주 쓰러지고 자주 일어난다. 인생에서 마음 공부가 그렇듯 말 공부 역시 평생 해야 하는 과제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쓰러지고 일어나는 경험들 속에서 반드시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분명 어제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꼭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전하려고 오늘도 고심하는 당신이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책을 활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부터 나를 지키기. 땡땡씨는 운동에서 살 좀 빼자. 입사 때만 해도 우리 팀의 에이스였는데 2년 만에 팍 사갔네. 자기 관리도 능력이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받아칠 타이밍은 고작 몇 초뿐.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기회는 날아가 버린다.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관리 못하는 살찐 사람이 되어버렸는데도 눈만 동그랗게 뜬 채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내 모습에 짜증이 더 솟구친다. 아마도 퇴근길에 이렇게 받아칠 걸 하며 후회할 것이다. 누군가에겐 그저 우스갯소리, 가벼운 농담일 수 있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게 내일이 되면 무심해질 수가 없다. 머릿속에 깊이 박혀 두고두고 상처가 된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 어딘가에 머무르며 평온한 일상을 들쑤신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서 따지고 싶지만 아니,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담고 있었어? 라며 소심하고 속 좁은 사람 취급까지 더해질 것만 같다. 상대에게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상책이라고 느껴진다. 상사의 짧은 말 몇 마디 안에는 평가의 평가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다. 살 좀 빼자라는 말은 외모 평가에 그치지 않고 무능력하고 한물 간 사람이라는 낙인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난데없이 무례함으로 응축된 말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힌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 마음의 피로도가 높아진다. 결국 나를 방어하기 위해 상대를 향한 말의 벽을 세우게 된다. 땡땡씨, 발이 의외로 되게 못생겼네. 전 뒤집게 닮았어. 선배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웃자고 한 말이야. 발인데 뭐, 인상 풀어. 이처럼 날이 선 말의 벽은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나로선 쌓이고 쌓인 화를 폭발한 것이지만 상대는 나의 감정선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수직적인 구조의 조직이라면 연장자나 선임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더욱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되는 분위기에선 개인의 감정은 뒷전이고 업무의 효율만 따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타인의 평판이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커리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말의 벽이 결국엔 수많은 화살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공격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의 벽도 있다. 최 대리의 예를 들어보겠다. 그는 몇 달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느라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조차 출근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다. 프로젝트처럼 기한이 있는 일도 아니고 업무를 대신해줄 사람도 없어 번아웃 직전이다. 그런데 상사는 사정 뻔히 알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 최 대리, 피곤해? 표정이 왜 그래? 네, 좀 피곤하네요. 에이, 그 나이 땐 좀 더 파이팅 넘쳐야 하는 거 아니야? 피곤한 건 알겠지만 꼭 그렇게 티를 내야 하나 싶네.
신입도 아니고 말이야. 암튼 오늘 밤까지 이 문서 마무리해 줄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사실 최 대리는 지시한 추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꾸 시비를 거는 상대와 길게 말하기 싫어서 그냥 들어주고 만다. 이는 상대와의 마찰을 피하고 일단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냥 참고 넘겨버리는 수동적인 말의 벽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손해를 보는 쪽은 상대가 아니라 나다. 과중한 업무량, 풀어지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 탓에 나는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정작 상대는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마찰을 피하려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골마 진물이 나고 업무 능력은 바닥을 친다. 그러니 날카롭건 무디건 무례한 말에 벽만 잔뜩 세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답이 아니다. 무례한 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죄책감 등으로 무너지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 인간은 자기 방어 기제를 갖추고 있다고 봤다. 그 중에서도 수동 공격성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말의 벽을 세우는 것의 한 예이다. 어떤 일에 불만과 분노를 직접 표출하는 대신 복종하는 말은 하지만 고의로 이를 그르치거나 지연시키는 것처럼 수동적인 공격을 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직장 상사처럼 직접적으로 부딪히면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대 앞에서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쉽다. 그러고 나면 당시에는 자신을 보호해낸 것처럼 느끼지만 장기적으로는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평판을 얻게 된다. 그 원인이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임을 모르기에 억울하게만 느껴진다. 무례한 상대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행동이었지만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오히려 상처만 더할 뿐이다. 결국 나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적당히 받아주면서 끊어내는 대답의 기술이 필요해진다. 하지만 어른에 대한 말대답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성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른 위엔 언제나 더 높은 어른이 있기 때문이다. 예의를 차려야 하는 분위기를 고려하여 나만의 대응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두지 않으면 무례한 말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발길질하는 상황을 더는 맞지 않으려면 자신의 성향에 맞춰 상황별, 대상별 대화의 기술을 미리 익혀둬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신념에서 나오는 아니오는 그저 다른 일을 기쁘게 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하는 예보다 더 낮고 위대하다.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뱉어지는 말들이 권력과 합세의 위력을 갖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 때론 나만의 방식으로 아니요 라고 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는 곧 호신의 언어라 할 수 있다. 즉,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못한 울분이 무력감으로 변해 나를 좀먹지 않도록 사회에서 내 밥그릇을 지키는 언어의 기술이다. 지금부터 말의 급류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건져내줄 호신의 언어를 배워보자. 타이밍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반격하는 기술. 진의를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상대도 있다. 무례함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타인에게 무심해서 자신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 등이 그렇다. 그럴 땐 조금 더 적극적인 물음표 사용법이 필요하다. 무례한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짚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답할 순발력이 부족하거나 당황하여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인 사람이라면
백트래킹 질문이 효과적이다. 백트래킹이란 상대의 말을 따라가며 대화의 소재를 찾아내는 기술을 말한다. 상대방의 대화를 원활히 이어나가는 스킬로 많이 쓰이지만 답하기 어려운 상대의 말에 단순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의미가 모호한 표현이나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상대의 말을 거슬러 올라가 질문하는 방법이다.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너 우리 할머니랑 참 닮았어. 그래? 어떤 점이 닮았어? 내가 할머니랑 자랐거든. 늘 남을 먼저 배려해 주시는데 너한테도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 누군가를 닮았다는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닮아서 좋다는 건지 별로라는 건지, 그저 외모가 닮았다는 건지 성격이 그렇다는 건지, 어느 쪽이 됐든 의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찜찜할 수도 있다. 특히 지인을 닮았다는 말은 주관적이고 불친절하게 들리기 쉽다. 앞서 말했듯이 언어의 임의성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백트래킹을 활용해 상대의 의도를 물으면 임의성 탓에 생긴 모호함을 해소하고 오해도 풀 수 있다. 무례한 질문으로 곤욕을 치르곤 하는 유명인들의 인터뷰에서 백트래킹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 영화 시사회에서 배우 톰 하디가 기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다. 기자는 그의 예전 인터뷰들을 보면 성 정체성이 모호해 보인다며 이렇게 물었다. 셀럽들은 성 정체성에 대해 말하기 힘든가요? 영화와 관련 없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문답은 가십성 타이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민감한 질문에 대답을 잘못하면 내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배우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안기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톰 하디는 백트래킹을 사용한 답변을 했다. 성 정체성에 대해 말하기 힘들지 않아요. 제 성 정체성에 대해 묻는 건가요? 그는 먼저 기자의 질문에 답한 뒤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물었다. 이에 기자가 그렇다고 하자 그가 다시 물었다. 왜요? 톰 하디의 반문에 기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감사합니다 라며 인터뷰를 끝내버렸다. 기자의 의도대로 복잡한 질문에 답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대신 그의 말에서 다시 질문을 끌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기자의 말에 담긴 무례함이 분명히 드러나게 했다. 이제 기자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백트래킹을 통한 질문은 무례함에 대응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 나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의 말에서 불순한 의도가 보이거나 불쾌하다고 느껴질 때 자신을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쏟거나 혼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심플한 백트래킹 질문으로 무례함의 짐을 상대에게 되돌려주자. 리프레이밍은 무례한 상황에서 나를 강력하게 수비해내는 기술이다. 부정적인 말에 담긴 어폐를 찾아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테면 물이 반밖에 안 찼네를 물이 반이나 찼네로 바꾸는 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들 수 있다.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 영화제에서 4관왕을 차지한 후 가진 인터뷰에서 뉴욕의 문화평론지 벌처의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영화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음에도 오스카상 후보에는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봉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조금 이상하긴 해도 별일은 아닌 것 같다. 오스카는 국제영화축제가 아니지 않나? 지역 축제일 뿐이다. 이 대답은 미국 언론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자신들의 영화제를 지역 축제로 축소해버린 봉 감독의 리프레이밍에 정신이 번쩍 든 것이다. 이렇게 리프레이밍을 잘 활용하면
무례한 말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우아하게 반격할 수 있다. 특히 리프레이밍과 물음표가 만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무례한 말을 한 상대가 다시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에 담긴 문제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리프레이밍 질문은 대체로 상대가 부정하는 것을 긍정하거나 상대가 긍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행태를 띈다. 한때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직장인의 경험담에서도 리프레이밍 질문의 예시를 찾을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한 남편의 기사가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됐다.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마누라 한 대 때린 거 가지고 처벌이 너무 심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가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다. 마누라 몇 대 정도는 때리면서 살고 싶으신가 봐요. 상대의 긍정을 부정하는 이 강력한 리프레이밍 질문 덕에 그의 말에 담긴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 상대의 말을 들여다보면 결국 말은 평소의 생각이나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불편한 말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모를 때 리프레이밍은 말의 모순을 꼬집는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 상대의 무의식에 숨어있는 생각의 문제점을 알리고 싶을 때 리프레이밍 질문이 매우 효과적이다. 리프레이밍 질문은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 분위기를 좋게 풀어가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긍정적 표현으로 바꿔 상대에게 다시 넘기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대화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대리님, 볼수록 장군 같아요. 장군 같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에너지가 좋고 씩씩하다는 뜻? 하하, 그렇다고 쳐요. 장군 같다는 다소 모호한 표현에 긍정적인 해석을 담아 리프레이밍을 했다. 말을 꺼낸 사람이 상처 줄 의도가 없었다면 함께 웃는 것으로 분위기가 유쾌하게 바뀔 수 있다. 반면 예시와 달리 긍정을 부정하며 구체적으로 무례한 답변이 다시 돌아온다면 상처를 받았다는 표현을 할 명분이 생긴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대놓고 상처를 준다면 이때는 상대의 진위를 묻는 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 대리님, 볼수록 장군 같아요. 장군 같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에너지가 좋고 씩씩하다는 뜻? 그게 아니라 체질인지 모르겠는데 살이 잘 찌는 것 같아서요. 덩치가 크다는 느낌? 설마 지금 저 상처 주시는 건가요? 긍정적인 리프레이밍을 상대가 부정한다면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으로 그의 말의 의도를 물어보자. 이때 설마라는 말을 덧붙여주면 상대에게 마지막 변명의 여지를 주는 효과가 생긴다. 설마 그렇게 심한 말을 할 리가 있겠느냐는 뉘앙스로 진위를 물으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었는데도 계속 공격하는 말을 이어간다면 그때부터는 물음표가 아닌 타임이나 퇴장 카드가 필요하다. 운동 경기에서도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선수에게는 레드카드를 내밀지 않는가? 쓸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말투. 습관은 정신을 지배한다. 그중 가장 강력히 배어있는 습관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이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마음의 얼굴과도 같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실수, 폭탄 발언은 큰 화제가 된다. 사회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람 만나는 일을 많이 할수록 표현이나 말투에 신경 쓰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접시가 더욱 단단해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깨져버리기도 한다.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을 향한 말에는 알게 모르게 신경을 쓰게 된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은 어떨까? 타인에게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려 노력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많지 않은가?
무한대로 미션이 제공되는 게임처럼 입시와 취업, 승진 등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무한 경쟁 속 목표들을 마주하다 보면 은연중 나에게 가혹한 말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유는 다양하다. 마음을 챙길 여유가 부족해서, 당장의 목표가 더 중요해서, 스스로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등. 그런데 자신에게 내가 그렇지 뭐, 왜 이렇게 한심하니? 같은 말을 무심결에 자주 던지다 보면 더욱 작아지고 흔들리는 나를 마주하게 된다. 자존감이 높은 척 말한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명언이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를 한정짓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결국 나의 세계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매일 사용하는 말,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로 바꾸어 보자. 생각이 말이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 잘 보이고 싶은 타인에게 말하듯 나에게도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보는 것이다. 비록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더라도 나에게 하는 말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하듯 필터를 거쳐 순화해 보는 방법이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우리 뇌의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우울증 전문가 앨릭스 코브의 저서 우울할 땐 뇌 과학을 보면 애석하게도 우리 뇌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에 더욱 강렬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부정적인 사건을 겪으면 불안감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해마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뇌의 전전두피질은 부정적 사건이 자신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자극을 처리하는 활동인 자기 참조 활동을 유발한다. 뇌의 이런 활동 탓에 부정적인 사건에 더욱 깊은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앨릭스 코브는 이를 극복하려면 부정성에 대한 긍정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비율은 3대 1 정도로 부정적인 사건 하나를 접했다면 긍정적인 사건 3개 정도는 있어야 덮인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한 개의 악플을 달았다면 자신에게 적어도 3개 이상의 격려의 말, 긍정적인 선풀을 달아줘야 한다는 뜻이다. 나에게 선풀을 달 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인 자존감이 높은 척 말해볼 것을 추천한다. 스스로 자아 존중감이 높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처럼 나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며 비록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자책을 하는 대신 다음을 기약하는 격려의 말을 해보자. 지금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이를 긍정적인 상황으로 대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땅히 대체할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다음에 2가지 표현으로 발상을 전환해 보는 것도 좋다. 배움과 성장의 단어를 의식적으로 쓴다. 부정적인 사건, 어려운 순간은 마주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크게 2가지 결과를 낳는다.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거나 여기서 전자를 택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보자.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다. 주눅드는 순간, 좌절의 순간, 성장과 배움이라는 키워드를 의식적으로 되뇌며 이를 말로 표현해보자. 또 덜렁대는 거야? 하긴 내가 그렇지 뭐. 이 말을 다음엔 더 꼼꼼히 해보자. 이렇게 또 배우네. 망했어. 난 대체 왜 이럴까? 이 말을 이 일 덕분에 조금 더 성장하겠군. 더 큰 사람이 되는 계기로 삼자.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업무 실수처럼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나친 자책,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또 한 번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실수 때문에 이미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2차 가해를 하면 극복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실수를 확대 해석하면서 자신을 과잉 일반화하는 말도 금물이다. 과잉 일반화란 한 번의 경험과 사건의 근거에 결론을 짓고 무관한 상황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오류를 말한다. 극단적인 과잉 일반화의 말은 일시적인 자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먼저 실수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한다. 그런 다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표현을 대처하는 것이 좀 더 프로다운 소통 방식이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도 이런 제 모습이 답답하네요. 이런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한 번 더 확인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회사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이 말을 부족한 부분을 더 배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삶의 행복도를 높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런데 이를 접한 우리는 자신을 향해 또 한 번 평가의 잣대를 들이댄다. 타인에 비해 나는 자존감이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이다. 그런데 자존감이 항상 높은 상태로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소 자존감이 높은 편이라도 크게 좌절하는 사건을 겪고 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다. 자존감이 항상 높아 보이는 누군가 역시 무수한 좌절의 순간을 거쳐 자존감을 회복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사건으로 자존감이 낮아졌더라도 나를 다독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된다. 돌이켜보면 재수 후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을 때와 1년간 서류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취업했을 때처럼 굵직한 성취의 순간들에 나는 내 편이었다. 나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으며 자책하고 채찍질했을 때보다 나를 다독거렸을 때 결과가 더 좋았다. 처음에는 엄격한 말로 나를 자극하려 했었다. 그러나 몇 번의 실패를 거치고 나니 해탈의 심정으로 나를 다독여주는 쪽을 선택했고 그럴 때 결과가 더 긍정적이었다. 일을 시작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기분 좋게 만든 컨텐츠,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일수록 좋은 성과를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이 완벽할 순 없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또다시 실수 안 하면 되지. 그 덕에 배우게 됐네. 성장의 기회로 삼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 위의 표현을 되뇌어 보자. 뇌는 실수를 확대 해석해 자극을 준다는 특성이 있음을 알게 됐으니 부정적인 표현이나 자책은 버리자. 그 대신 3번의 긍정적인 표현, 격려의 표현을 해줌으로써 부정과 긍정의 균형을 맞추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시 하면 되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